박수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집도 내 몫이 있어.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살면서 대출이자나 관리비 단 한 푼이라도 낸 적 있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만나. 법정에서는 당신 영하 10도의 혹한 갓 낳은 아기와 단둘이 남겨진 제 방의 난방을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말과 함께 제 눈앞에 놓인 것은 매캐한 연기만 가득한 숯불 화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5식구 모두가 길거리로 쫓겨나 꽁꽁 얼어붙게 될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날린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첫 한 달, 즉 산후조리 기간을 영하 10도의 냉골에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몽롱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결국 눈을 뜨고 말았죠.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에어컨, 리모컨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여 보니 미세하게 들리던 에어컨 송풍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고 제가 내쉬는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였죠. 제 옆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가 뒤척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도 추워서 깨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닿는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벽을 짚으며 에어컨 아래로 다가가 손을 대보니 송풍구는 냉랭했습니다. 더 아래를 더듬어 보니 플러그가 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코드를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더듬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뜻밖에도 훈훈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시아버지 김철수, 그리고 시누이 김미영까지 세 식구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거실의 대형 에어컨은 쌩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죠. 저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방 에어컨이 왜 꺼졌어요? 코드가 뽑혀 있던데요. 시어머니 최영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는 말투로 말했죠. 예, 수진아.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어디 산후조리하는 산모가 에어컨 바람을 쐬니? 그 찬바람이 뼈 마디마디로 다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는 산후풍이 드는 거야. 전기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몸을 망치는 거라고. 우리 때는 에어컨 같은 거 없어도 다 잘만 살았어. 저는 기가 막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예요.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에어컨까지 끄면 저랑 아기 둘 다 얼어 죽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김철수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것들은 참 유난이야. 우리 고향에서는 겨울에 다 그렇게 지냈어. 소미불만 잘 덮으면 금방 뜨끈해져. 시누이 김미영은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빈정거렸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대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저는 그들과 더는 싸울 기운도 없어 직접 코드를 꽂으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갈 거 없어. 내가 멀티탭 전원을 아예 내려놨으니까 찾아도 소용없을 게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베란다로 가더니 시커먼 쇠화로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이 들어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그 화로를 제 방문 앞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역한 연기가 순식간에 제 코로 훅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로 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난방기구지. 따뜻하고 몸에도 해롭지 않고. 우리 조상님들은 다 이걸로 겨울 났어. 시어머니는 손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타지 않은 숯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는 제 눈을 따갑게 하고 목을 칼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신 기침을 해댔죠. 갓 출산한 제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마시자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기도 연기 때문인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눈앞에 지독한 숯불, 화로와 너무나도 당당한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소파에서 남일처럼 구경만 하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난 20여 일간 쌓였던 서름과 억울함, 그리고 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 눈물까지 흘렀죠. 하지만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순전히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협탁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책갈피 속에 끼워둔 붉은색 표지의 작은 책자. 바로 이 집의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꽉 쥐고 다시 방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숯불의 연기,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애울다. 경계하겠다. 얼른 들어가. 라며 소리치고 있었죠. 하여간 요즘 애들은 저는 들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시어머니의 품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시어머니 몸에 맞고 숯불화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바닥을 내려다보았죠. 저는 온 힘을 다해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 똑똑히 보세요. 이 집 등기부등본 소유주란에 제 이름 박수진 단 한 사람만 적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집 한 채 팔아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제 집이라고요. 당신 아들, 당신 김 씨 집안과는 단 10원도 상관없는 곳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불쾌한 화로 들고 당신네 식구들 전부 데리고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꺼지라고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등기권리증을 주워 펼쳐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그 옆에 달라붙어 들여다보았죠. 시끄럽던 TV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분노와 추위로 제가 부들부들 떠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빨간 등기, 권리증은 마치 불에 달군 낙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들고 손을 벌벌 떨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죠. 핏기 하나 없이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허리를 굽혀 주울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철수가 그것을 냉큼 주워 거실 불빛에 비춰보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소유주란에 적힌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우리 아들이 산 신혼집이 아니었나? 시누이, 김미영도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분명 자기가 산 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문틀에 기댄 채 차갑게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분노가 저를 꼿꼿이 서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관문을 가리키며 반복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 최영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그녀는 등기 권리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대시며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아, 내가 얻은 마누라 좀 봐라. 그녀는 목 놓아 울었지만 눈초리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바깥의 추위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울어서 얼굴이 새빨개진 아기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전화기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 전자파가 해롭다며 산후조리 기간에는 절대 못 쓰게 해서 설치한 유선 전화였죠. 저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집에 웬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과 연기로 저와 갓난아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수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박수진, 너 미쳤어.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어? 저는 몸을 피하며 재빨리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지금 좋게 걸어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경찰 손에 이끌려 나가서 산모와 신생아를 숯불 연기로 질식시킬 뻔한 일에 대해 경찰서에서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시누이 김미영은 겁을 먹고 시아버지 뒤로 숨었죠. 시아버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이 독한 것. 독한 게 당신들 같은 거머리들보다는 낫죠. 저는 아기를 고쳐 안고 현관으로 가 방화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거실로 휘몰아치며 따뜻한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찬바람에 놀라 크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남자라고 체면은 차리고 싶었는지 저를 흥흥히 쏘아보고는 소파 위에 있던 낡은 솜잠바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죠. 뭐하고 있어? 빨리 가. 시어머니는 더 버텨보려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거칠게 팔을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시누이 김미영은 허둥지둥 자신들이 쓰던 손님방으로 달려가 보따리 2개를 챙겨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두툼한 솜 잠바를 꿰어 입고 낡은 짐가방을 든 채 제 얼음장 같은 시선을 받으며 마지못해 한 걸음씩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고 안전고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달려가 에어컨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코드는 뽑혀 있었고 별도의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꽂혀 있었는데 그 스위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켜고 에어컨 코드를 다시 꽂아 재가동시켰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저는 겨우 진정된 아기를 안고 그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싸움이 끝난 뒤에 허탈함 때문이었죠. 7, 8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과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판단했고 이미 사람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과 함께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이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기의 부드러운 뺨에 제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제야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독을 빼내는 눈물이었죠. 저는 다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이번에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이 밤에? 어디 아프니? 아기가 보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아기도 괜찮고 그냥 김서방네 엄마랑 아빠, 여동생까지 다 내쫓았어.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내 목소리가 높아졌죠. 내쫓았다고? 무슨 일이야? 그 인간들이 또 너한테 못된 짓 했어. 기다려. 엄마 내일 아침 첫 기차 타고 바로 올라갈게. 엄마,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에어컨 코드를 뽑은 일부터 숯불 화로 사건, 그리고 제가 등기권리증을 던지며 그들을 내쫓은 일까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플 만큼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분노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인간들이 있나. 영하 10도에 산후조리하는 산모방 난방을 끊어 숯불 연기로 너랑 내 손주를 질식시킬 뻔했다고. 그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수진아, 너 정말 잘했다. 그 집은 원래부터 우리 집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그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해? 민준이는, 김서방은 어디 있었어? 자기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남편 김민준 이야기가 나오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답답해졌습니다. 어젯밤에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서 못 들어온다고 전화 왔었어. 지금 생각하니 참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야근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몇 마디 뱉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걱정하지 마. 집이 네 거니까 네가 당당한 거야. 그들이 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엄마한테 전화해. 오빠더러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할 테니 너는 지금 몸조리 잘하고 아기 잘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해. 내일 아침 동 트자마자 오빠 먼저 올려보내서 너 괜찮은지 보라고 할게.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과 이미 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역한 냄새를 풍기는 숯불 화로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화로를 치우지 않고 아기를 안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덕분에 방 안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재우고 나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밤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김민준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힘들었지. 프로젝트가 드디어. 그의 말은 거실의 난장판과 소파에 앉아 차갑게 자신을 쏘아보는 저를 발견하고는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김민주는 바닥에 숯불 화로와 텅 비어있는 손님방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영이는 어디 갔어? 내가 내쫓았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쫓았다니
무슨 말이야? 어디로? 내 집에서. 길거리로. 저는 탁자 위에 있던 등기 권리증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똑똑히 봐. 김민준. 이건 내 집이야. 어젯밤 당신 어머니가 내 방 에어컨 코드를 뽑고 영하 10도 추위에 이따위 물건을 들이밀었어. 저는 숯불 화로를 가리켰습니다. 나랑 아기, 연기 때문에 질식할 뻔했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내쫓은 것만으로도 아주 관대하게 대처한 거야. 김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등기권리증을 주워 훑어보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 어머니도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야. 다 당신 생각해서 찬바람 쐬고 산후풍 들까봐. 나 생각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죠. 김민준, 당신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어? 아니면 전기세 아끼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한 거였어? 거실 에어컨은 왜 그렇게 쌩쌩 틀어놨는데 당신 어머니 속셈을 당신이 모른다고. 예전에는 당신이 모른 척해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내 아들 목숨까지 위협했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냥 숯불 화로일 뿐인데. 김민주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그 연기를 30분만 마셔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준, 똑똑히 들어.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 평생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 김민준도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박수진,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야. 이 추운 겨울에 내쫓으면 어디로 가시라는 거야. 나더러 어떡하라고. 어디든 가시겠지. 달이 미치든 기차역이든 여관이든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허약해 잠시 휘청했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았죠. 그리고 당신, 김민준, 선택지를 2개 줄게.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도 짐 싸서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키우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 이 집은 혼전 재산이니까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둘째, 남고 싶으면 남아. 하지만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당신 부모님이랑은 깨끗하게 연 끊어. 단 한 푼도 보내지 말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마. 만약 그들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면 당신이 해결해. 해결 못하면 당신도 같이 나가. 강신이 김민주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수진, 당신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변했어? 내 부모님인데 당신 부모가 당신 아내와 자식을 죽이려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내게 부모가 아니었어. 저는 소파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붙여준 은행 거래 내역이야. 총 8억 5천만 원. 똑똑히 찍혀있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가도 좋아. 판사님한테 이 집이 누구 건지, 당신 부모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하자고. 저는 그 서류 뭉치를 김민준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선택해. 지금 당장. 김민준은 서류에 맞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가슴께에 떨어진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다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 분노, 그리고 당혹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평소에 온순하고 말 잘 듣던 제가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으리라고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꺼내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김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당장 관계를 끊으라고 하니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기는 더더욱 싫었을 겁니다. 그의 직장은 평범했고 이 집은 비록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살기 편하고 위치도 좋았으니까요. 이혼하면 이런 집을 다시는 구하기 어려울 테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갈등과 계산적인 표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한 겹 더 차가워졌죠. 두 번째를 선택할게. 김민주는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연세도 있으신데 연세가 많은 게 악행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저는 서류를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나는 결과만 볼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생활비는 각자 절반씩 부담해. 예전에는 당신 월급 적은 거 이해해서 내가 더 많이 냈지만 지금 생각하니 걔한테 밥 준 꼴이었어. 당신 부모님이 여기 머무는 동안 먹고 쓴 거 전부 내 돈이었어. 그 비용 똑똑히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 갚을 준비해. 김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수진, 꼭 그렇게까지 계산해야겠어? 응, 그래야겠어. 저는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현관에 있는 그 더러운 화로. 당신 어머니가 가져온 거니까 당신이 빨리 치워. 보기만 해도 재수 없으니까. 나 이제 쉴 거야. 별일 없으면 방해하지 마. 저는 침실 문을 닫고 김민준의 보기 흉한 얼굴을 문 밖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역시나 오전 9시가 넘자 현관문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밖에서 오빠 박진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문 열어. 오빠 왔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덩치 큰 오빠와 걱정스러운 얼굴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온갖 짐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딸, 괜찮아? 엄마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를 붙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과 검은 눈밑을 보더니 마음이 아픈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며칠 사이에 이게 무슨 꼴이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오빠 박진우는 험악한 얼굴로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김민준이 아직 치우지 않은 구석의 숯불 화로를 보자 그의 눈빛은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김민준 그 자식은 어딨어? 그 개자식 어디 있냐고. 김민준은 소란을 듣고 방이제는 혼자 쓰는 애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형님 오셨어요? 누가 네 형님이야? 오빠는 한 걸음에 다가가 김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오빠에게 붙잡히자 김민준의 발이 허공에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김민준, 내가 내 동생 너한테 시집 보낸 게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보낸 줄 알아? 내 부모는 대체 어떤 인간들이기에 내 동생이랑 조카한테 이따위 짓을 해. 김민준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연신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오빠는 손을 뿌리치며 김민준을 소파로 밀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김민준. 오늘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내 부모는 어딨어? 어디 숨었어? 사고는 쳐놓고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야? 엄마가 급히 오빠를 말렸습니다. 진우야, 일단 진정하고 수진이한테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보자. 저는 어젯밤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엄마는 또 눈물을 훔쳤고 오빠는 주먹을 꽉 쥐어 뼈마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기가 막히네. 정말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주인 행세를 하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똥을 싸. 오빠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김민준, 너 스스로 말해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김민준은 소파에 움츠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미 수진이한테 사과했고 집에 남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단속할게요. 단속? 네가 어떻게 단속할 건데? 오빠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부모, 지금 어디 있는데? 김민주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근처 작은 여관에 계실 거예요. 앞장서. 오빠는 그를 소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기에 그런 짓을 벌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김민주는 저항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반쯤 끌려가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도 걱정되었는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해결하게 둬. 엄마는 나랑 같이 있어줘. 저는 오빠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분명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텐데 연로하신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남아 저를 위해 집을 치우고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숯불 화로를 보더니 오빠에게 나갈 때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다면서요. 1시간 남짓 지났을까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후련한 표정이 가득했죠. 김민주는 그 뒤를 따랐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설이 맞은 가지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물을 한 컵 벌컥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찾았어. 바로 옆 동네 미래여관이라는 제일 싸구려 여관에 있더군. 방 하나에 5명이 낑겨 자고 있었어. 김민준 동생. 놈도 연락받고 일하던 공장에서 달려왔더라. 내가 갔을 때 그 아줌마는 아직도 수진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 며느리가 불효해서 벼락 맞을 거라고. 하.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여관 탁자를 내리치면서 누구 맘대로 내 동생 욕을 하냐고 소리쳤지. 그 영감은 나한테 어른 대접하라고 훈계하려 들길래 한마디로 눌러버렸어.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당신들이 어젯밤에 한 짓거리 전단지로 만들어서 당신네 고향 마을회관에 쫙 뿌려버릴 줄 알아라고. 그 아줌마는 또 억지를 부리려 하길래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공공안전위협죄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그 숯불 화로가 증거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조용해지더라고. 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었고 키도 크고 성격도 불같아서 말과 주먹을 둘 다 쓸 줄 알았죠. 시댁 식구들처럼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 오빠는 고개 숙인 김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각서 쓰게 했어. 어젯밤 일은 자신들의 잘못이고 마음대로 에어컨 끄고 숯불 화로를 사용해서 너랑 아기 건강을 위협했으며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라고. 앞으로 박수진, 내 서면 동의 없이는 절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밖에서 어떤 형태로든 너를 비방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영감, 아줌마, 시누이, 남동생 4명 모두 지장 찍게 했어. 김민준도 증인으로 서명하고 지장 찍었고 오빠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자, 봐. 잘 보관해.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약점이 될 거야. 다음에 또 말썽 피우면
이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지. 저는 아직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분명했고 붉은 지장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적어도 이제 대놓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식기를 박았지.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표 끊으라고. 여기서 눈에 띄지 말라고. 다음에 또 너 괴롭히는 거 알게 되면 볼 때마다 가만 안 둘 거라고. 김민준, 너까지 같이. 김민준은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빠 고마워. 고맙긴 뭘. 내가 네 오빠잖아.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몸조리나 잘하고 건강 챙겨. 오빠가 있는데 누가 널 괴롭히겠어. 엄마와 오빠가 버티고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부모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한번 생긴 균열은 결코 예전처럼 메워지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와 오빠는 집안일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죠. 두 사람이 떠나자 집에는 다시 저와 김민준 그리고 아기만이 남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저는 그 밑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깍듯하게 대했고 밤에도 알아서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오히려 그 편이 나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기를 돌보고 몸을 추스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집이 불편하게 느껴져 주변 산후조리원에 단기 입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집을 떠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최영자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분이 풀리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겠죠.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손님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미하게 아프다, 입원했다, 돈이 없다 같은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죠. 왔구나 동정심 유발 작전. 역시나 전화를 끄는 김민주는 거실로 나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죠. 그는 손을 비비며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지가 지병이 도져서 입원하셨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신다고 고향 군립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내라고 했나 봐. 근데 두 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좀.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 아프시면 치료받으셔야지. 아버님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 그들더러 돈 모으라고 해. 왜 당신한테 연락했대? 김민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미영이랑 남동생은 돈이 별로 없고 어머니가 일단 우리가 먼저 내달라고.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김민준, 당신 나한테 약속한 거 잊었어? 이 집에서는 내가 결정한다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각자 재산 관리하기로 했잖아. 당신 아버지께 돈 보내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내. 나는 한 푼도 막지 않을게. 하지만 내 돈을 쓰거나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이야.
김민주는 초조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냉정. 저는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일어나 그와 마주 섰습니다. 김민준, 당신 아버지가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당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잖아. 설령 진짜 아프다고 해도 그동안 당신한테서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당신 월급 절반 이상을 매달 붙여드렸잖아. 내가 뭐라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가출산하고 그들 때문에 죽을 뻔한 뒤에 또 돈을 달라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니면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아? 저는 유선 전화기 옆으로 가서 수화기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당신 어머니 번호대. 내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 아버지가 어느 병원, 어느 과, 몇 호실에 입원했는지 물어볼게. 주치의 이름도 내가 확인하고 병원 계좌로 바로 기부할게.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김민준의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받지 못했죠. 당신, 그게 무슨 뜻이야? 날 못 믿는 거야? 그래, 못 믿어.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도 못 믿고 당신 부모는 더더욱 못 믿어. 김민준, 당신 오늘 나 몰래 단 한 푼이라도 부모님께 보내면 그게 당신 월급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바로 그 각서랑 등기 권리증 들고 법원에 이혼 소송 낼 거야. 당신, 그때는 정말 쫓겨나는 거야. 내 말 믿기지 않아. 김민주는 제 눈에 서린 단호함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상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역시나 다음 날 오후 저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진아, 엄마가 빌게 내 시아버지 좀 살려줘. 이제 곧 숨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딱 500만 원. 그 500만 원 목숨값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 네가 어떻게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있어. 우리 늙은 부부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날카로워서 귀가 윙윙거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그녀가 실컷 울부짖기를 기다렸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단서랑 입원비 납부, 영수증 찍어서 제 휴대폰으로 보내세요. 지금 이 번호로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전자파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휴대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고, 너는 아직도 날 못 믿는구나. 이 늙은이가 너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니? 내 시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야. 안 보내시면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는 신협을 했습니다. 끊지 마. 끊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미영이더러 찍어서 보내라고 할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신우이 김미영의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수락하자 그녀는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한 장은 군립병원 병실 사진으로 시아버지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손으로 쓴 500만 원짜리 보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꽤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지만 저는 자세히 보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영수증의 날짜, 잉크 자국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며칠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시아버지의 얼굴색은 아무리 봐도 위중한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시댁 고향 군립병원의 대표 번호를 검색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원 환자 좀 조회하려고 하는데요. 환자분 성함은 김철수, 60대 남성이고요. 아마 심혈관 내과나 호흡기 내과에 입원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호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환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만약 정말 입원한 것이라면 김민준이 자기 돈으로 약간의 성의를 표하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내는 일은 절대 없을 테고, 만약 거짓말이라면 곧 교환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심혈관 내과와 호흡기 내과 최근 3일간 입원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김철수라는 이름의 환자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며 돈을 받아내려고 가짜 입원 연극까지 벌이다니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군립병원 조회 결과를 캡처해서 그 가짜 사진 2장과 함께 신우이 김미영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했죠. 어머니께 전해 연기는 훌륭했지만 다음부터는 병원 배경을 좀 더 그럴듯하게 꾸미라고, 보증금 영수증도 방금 쓴 티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당신들이 쓴 각서랑 이 사기 증거들 전부 당신네 고향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여버릴 줄 알아. 말했으면 꼭 지키는 거 알지? 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쪽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죠. 아마 어머니나 동생에게서 연극이 들통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마치 제가 자기 가족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듯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이미 이 도시에서 평이 좋은 산후조리원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지났지만 그곳에서는 단기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틀 후 저는 제 짐과 아기용품을 챙겨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기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좀 다녀올게. 몸 좀 추스르고 와야겠어. 집은 당신 마음대로 해. 김민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산후조리원? 거긴 얼마나 비싼데. 집에서는 몸조리 못해? 집은 공기가 안 좋아서 내 기분까지 망치거든. 저는 거실을 넌지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마. 내 돈으로 갈 거니까. 김민준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첫날, 저는 전문적인 간호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맛있는 영양식을 맛보며 비로소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기도 이곳에서 좋은 보살핌을 받았고 전담 간호사 덕분에 제 부담도 훨씬 줄었죠. 저는 며칠간 꿈같은 평화를 누리며 김민준과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어리석을 정도로 효자이고 나약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부모 편에 서는 남편, 그리고 저를 이방인 취급하며 음모를 꾸미는 시댁.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 가던 무렵 또다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죠. 그날 오후 저는
산후조리원 휴게실에서 간호사가 아기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접수처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님, 밖에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규정상 들여보내 드리지 않았더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아기 좀 잠시만 봐주세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최영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들이 뭔데 날 막아. 내 손주 내가 보겠다는데 그게 불법이야. 내 며느리가 이 안에 있단 말이야. 나오라고 해. 박수진, 너 당장 나와. 숨어서 사람 안 만나는 거 보니 뭐 시키는 거라도 있나 보지? 접수처 직원과 보안요원이 그녀를 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저는 로비로 걸어나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오빠의 경고와 제가 가짜 입원 사실을 폭로한 것이 그들에게 꽤 타격이 컸나 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발악하는 꼴이었죠. 최영자 씨, 소란은 그만 피우시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죠. 수진아, 네가 드디어 나왔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우리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어서 속이 다 타들어 간단 말이야. 우리 김씨 집안의 귀한 손주인데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그녀는 말하며 안으로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단단히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보안요원을 사이에 두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가 낳았고 성은 박 씨가 될지 김 씨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둘째, 각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제 서면 동의 없이는 저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직접 지장까지 찍으셨는데 잊으셨나요? 셋째, 여긴 당신이 행패 부릴 곳이 아닙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와 다른 산모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비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이분의 업무방해 및 소란행위 증거로 남겨주세요. 제 변호사와 연락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수진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부르고 변호사까지 선임한다는 말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죠. 네가 감히 내 손주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손주를 보겠다는 건 핑계고 저를 계속 쥐고 흔들려는 게 진짜 목적이겠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에게 말했죠. 내보내주세요. 계속 버티면 공공질서 문란으로 처리될 겁니다. 보안요원들이 즉시 다가가 강경한 태도로 그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힘없는 발악에 불과했죠. 저는 그녀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원장과 소란 때문에 놀란 다른 산모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기분 좋게 잠든 아기를 품에 안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 배후에 있는 김민준에게 똑똑히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나 박수진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간호사에게 부탁해 찍어둔
시어머니의 난동 사진과 영상을 김민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죠. 당신 어머니가 산후조리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 당신이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각서랑 경찰 출동 기록 당신 회사로 보낼 줄 알아.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뜨는 그의 이름을 보고 바로 무음으로 전환한 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전화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왜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질게 구냐고 따지거나 어느 쪽이든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경찰은 왜 필요하며 그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를 비난한단 말입니까? 전화는 몇 번 더 올리다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긴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김민준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도 너무 아기가 보고 싶어서 순간 이성을 잃으신 거야.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좀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어. 꼭 경찰까지 불러서 남들 보기 창피하게 만들어야 했어.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당신은 그렇게 비싼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는 걸 막으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 제발 내 입장, 우리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해줘. 두 분이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겨울 정도였죠. 그는 아직도 가족, 남들의 시선, 효도 같은 말로 저를 되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부모님의 고생만 생각했죠. 그럼 저는요? 저희 부모님은요? 갓 출산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고통은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저는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휴대폰 주소록에 이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엄마의 오랜 친구 딸로 이혼 및 민사소송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에게 몇 가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 이혼 소송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혼전 재산 보호, 아이 양육권, 그리고 상대방 부모의 고의적 상해 및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네, 조만간 모든 자료 정리해서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이 김민준의 그 메시지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더 머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아기도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죠. 그동안 김민주는 몇 번 더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일절 무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산후조리원 건물 아래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이미 접수처에 제 허락 없이는 어떤 방문객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서 이혼 합의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죠. 아이는 제가 키우고 김민주는 사전 약속하에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만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은 제 혼전 재산이므로 그와는 무관했고 혼인 기간 동안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그가 시댁에 보내서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들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민주는 마침 집에 있었죠. 저를 보고는 희미한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제가 그의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려놓자
그 기대는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하자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합의서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키우고 나는 매달 양육비를 내라고? 박수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집도 내 몫이 있어.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관리비를 단 한 푼이라도 낸 적 있었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남의 일처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똑똑히 읽어봐. 문제 없으면 서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만나. 법정에서는 당신 부모님이 나랑 아기를 해치려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 각서, 가짜 입원 증명, 산후조리원 난동 영상, 그리고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을 장기간 빼돌려 시댁에 보낸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출할 거야.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한번 볼까?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합의서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당신, 처음부터 다 계획했구나.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그럼 당신 내 가족한테 피 빨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서명해.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당신한테나 나한테나 좋아. 법정까지 가면 당신 직장은 어떻게 될까? 당신 고향 친척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 부모님 체면은 뭐가 되겠어? 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했고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부모님이 망신당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했으니까요. 그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합의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사이에 정이라는 게 정말 조금도 없었어? 정? 저는 합의서를 챙겨 그의 서명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방 에어컨 코드를 뽑았을 때,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어. 저는 서명된 합의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와 아기를 위한 진정한 우리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김민준의 서명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이혼 신고를 해야 했죠. 저는 날짜를 잡아 김민준과 함께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는 내내 말없는 목각인형 같았고 가끔 저와 아기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붉은색 이혼증명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민준은 제 뒤를 따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가끔 볼 수 있을까? 저는 뒤돌아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사전 약속하에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만 가능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을 아이 앞에 데려올 생각은 마. 약속을 어기면 면접 교섭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야. 김민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를 안고 미리 불러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백미러 속 구청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김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쾌한 기억만 가득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임시로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아기 단둘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끔찍한 일도 없었죠. 다음은 집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위치와 구조가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집은 금방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명예 이전 절차도 순조롭게 끝났죠. 매매 대금을 모두 받은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 팔렸어. 서류 처리도 다 끝났고,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한숨을 쉬는 듯,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팔아서 다행이다. 괜히 쳐다보면서 속상할 일 없으니 돈은 잘 간수하고 앞으로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 계획은 있니? 다른 도시로 이사 가려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멀고 그 사람들하고도 먼 곳으로 환경 좋은 작은 도시에 가서 집 한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얻고 직장 구하면 우리 둘이 사는 데는 충분할 거야.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결정했으면 엄마는 널 지지해. 돈이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하고. 충분해요. 엄마, 고마워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대박 소식 들었어? 네, 그 진상 시어머니 말이야. 또 무슨 일인데? 저는 아기 옷을 정리하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모가 너희 전 시어머니 최영자랑 같은 동네 출신이거든. 어제 이모랑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요즘 그 동네에서 최영자네 집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됐대. 아, 그래?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응. 혜진이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자가 너한테서 쫓겨난 뒤로 분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서울 며느리가 못돼 먹어서 자기를 내쫓고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울고 다녔나 봐.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했는데 며칠 안 가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 너희 전 남편이 폐숙해져서 고향에 내려왔다는 둥. 직장도 위태롭다는 둥.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최영자네가 병원 아는 사람 통해서 가짜 진단서 끊어서 돈 뜯어내려다 며느리한테 들켰다는 소문까지 퍼졌대. 제일 대박인 건 최영자가 며느리 있는 산후조리원까지 쳐들어가서 난동 부리다가 보안 요원한테 끌려 나오고 경찰까지 올 뻔했다는 거야. 아무튼 온갖 소문이 다 돌면서 그 집안의 횡포, 남아선호 사상, 며느리 구박했던 과거까지 싹 다 까발려졌대. 저는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오빠의 경고, 저의 마지막 통보,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이 합쳐져 작은 동네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그들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대. 예전에는 최영자가 아들이 서울에서 장가 잘 가서 큰 집도 샀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이제는 그냥 웃음거리가 된 거지. 이모 말로는 요즘 최영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창피해서. 그리고 그 딸 김미영 누가 중매 서줬는데 남자 쪽에서 그 집안 소문 듣고 바로 퇴짜 놨대. 꼴 좋다. 정말 저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해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는 법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입과 평판이 가장 무서운 벌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혜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내 이모가 예전에 동네 찻집에서 최영자가 다른 아줌마들한테 서울 며느리는 처음부터 길을 꽉 잡아야 돼. 독하게 굴지 않으면 무서운 줄 몰라.
에어컨 바람 같은 건 쐬면 안 돼. 전기세만 나가고 몸에 해로워. 내가 준 숯불 화로가 진짜 좋은 거야라고 자랑하는 걸 우연히 듣고 몰래 녹음해 뒀었대. 좀 시끄럽긴 한데 목소리는 똑똑히 들린대. 내가 보내달라고 했어. 너한테 필요할까봐. 이것도 증거가 되려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증거들과 합쳐진다면 그들의 악랄한 민낯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악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내줘, 혜진아. 고마워. 이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우리 사이에 뭘. 너는 앞으로 아기랑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 사람들 속을 박박 긁어줘. 혜진이는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밝은 햇살을 보며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이곳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저와 아기를 위한 새로운 삶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아기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남해의 작은 도시였죠. 저는 이미 인터넷으로 병원과 공원이 가깝고 환경이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봐둔 상태였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계약금을 치르고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와 아기가 살기에는 충분했죠. 새 집을 꾸미는 동안 저희는 근처 단기 임대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기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제 상처받은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포함해 각서, 가짜 입원 사진, 산후조리원, 난동 영상, 이혼 합의서 사본 등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여러 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교훈이자 미래를 위한 부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 후 저는 다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경력이 있었고 출산으로 1년 넘게 쉬었지만 실무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곧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회계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서 아기를 돌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죠.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기를 맡겼습니다. 삶은 점차 평온하고 충실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그가 매달 양육비를 제 계좌로 보내는 것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2번 정도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지만 항상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짧게 연결하고 끊었습니다. 그 역시 이런 서먹한 관계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아기의 첫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밀고 아기와 함께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죠. 아기는 이제 제법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나비를 쫓아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망설이는 듯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이 살짝 굳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싼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어색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그는 기억 속의 모습보다 더 야위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혜진이조차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기와 김민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기도 낯선 사람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뒤로 숨었습니다. 김민준은 제 경계하는 모습에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 든 장난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 아이 보러 왔어. 오늘 생일이잖아. 날짜 세어가며 한참을 수소문해서 겨우 당신이 이 근처에 산다는 걸 알아냈어. 누가 알려줬어요? 제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절대 제 동의 없이 주소를 알려줄 리 없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당신 국민연금 납부하는 회사 주소를 알아냈어.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다니 참으로 대단한 정성이었습니다. 볼일 다 봤으면 가세요. 저는 아기를 안아들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수진아, 김민준이 급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애원하는 빛이 서려 있었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우리 부모님도 후회하고 계셔. 정말이야. 어머니는 이제 예전 일은 입에도 안 올리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눈가까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 약했던 과거의 저였다면 그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저 위선적이고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정.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게 내가 당신 부모님의 구박을 계속 참고 당신 집안의 현금 인출기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과실을 따먹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김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직장도 좀 안정됐고 당신이랑 아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다시는 부모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약속할게. 당신 약속. 이제는 아무 가치 없어.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우리 이미 이혼했어.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당신이 양육비 제때 보내고 규정대로 아이를 만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헛된 기대를 품거나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방해한다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혼하기까지의 모든 증거 자료를 당신 새 직장으로 보내는 것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한번 시험해 볼래?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난감을 든 손을 힘없이 내려뜨렸습니다. 잿빛 눈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아기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기는 제 품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방금 전의 불쾌함에서 금세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오래된 흉터와 같습니다. 가끔 가렵고 아플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힘든 순간을 이미 혼자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그렇게 떠나고 저는 그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죠.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기를 데리고 시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서관 사서인 이지훈 씨를 만났죠. 그는 30대 초반으로 갸름한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높은 책장에 책을 꺼내려다 떨어지는 책에 맞을 뻔했을 때 그가 재빨리 아기와 책장을 붙잡아 준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도서관에 갈 때마다 마주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마디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절하게 저와 아기를 대해주었죠. 저는 그가 저와 아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실패한 결혼 생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부담을 주지 않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저와 아기에게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동화책 낭독회에 와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태도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초대에 응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에서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이전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며 매달렸습니다. 그의 집착에 저는 공포를 느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이 변호사를 통해 그의 회사의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재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 최영자는 딸이 가출하고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쳐 돈을 탕진하자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 김철수 역시 병든 몸으로 홀로 남겨졌죠. 그들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지훈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었고 아들에게도 다정한 아빠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함께 남해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렸지만 저희 집은 중앙난방으로 훈훈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서 아들과 함께 블록으로 성을 쌓고 있었죠. 더 이상 갑작스러운 정전도 매캐한 연기도 귀를 찢는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안정, 그리고 손안에 느껴지는 따뜻함만이 가득했죠. 아들이 작은 공주 인형을 성 꼭대기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공주님은 춥지 않아요. 따뜻한 성에 사니까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공주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성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란다. 창밖의 겨울비는 다음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봄은 이미 제 품 안에서 이 따뜻한 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